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도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네, 네. 이렇게. 자, 강의 계획서 하나 받았죠? 네, 강의 계획서 잠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요거로 다 준비가 됐죠? 네, 준비가 됐고. 자, 뭐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그 수강생 준수사항 간단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과 수업 중과 수업 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수업 전에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어오라고 그 공지사항에도 띄워줬었죠. 그래서 오늘 6문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문제를 풀어볼 텐데 아마 미리 이렇게 좀 풀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일정을 보면 워크숍이 조정이 됐던가요? 여기는 이제 워크숍이 제가 5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5월 12일이 앤드류 스님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음성문론이 좀 더 질문할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12일 날 워크숍은 음성문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은 앤드류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윤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월 9일은 저하고 같이 앤드류 스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항은 총 64문항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포네틱스하고 포놀로지가 총 34문항이고, 나머지 머폴로지, 스멘틱스, 프래그매틱스가 30문항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2014년부터 16년을 먼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거기 쪽수하고, 그 다음에 문항수 표시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대로 준비를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있어서 어제 티치피아에서 앤드류 스님하고 저 같이 참여해서 이제 번개특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조금 상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어요.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이제 교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 6월 과정이, 기출 분석이죠.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제 건너야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년간 종살이를 하죠. 400년이 바로 여러분이 학부 4년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1, 4월 과정을 여러분 이제 이론 과정을 다 마쳤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한 40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바로 40년이 여러분 이제 학부 4학년이 될 것이고, 광야 40년이 4개월, 1월부터 4월까지 과정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론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가 합격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건너야 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하는 그런 요단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까지 누가 이제 인도를 하냐? 모세가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같이 건너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적용의 그런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바로 실전 문제에 우리가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어디로 가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8월, 9, 10월, 11월까지가 이제 가나안 정복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또 정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착을 하게 돼, 정착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합격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이제 교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출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기출 분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뭐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까요?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2002년부터 2016년 작년까지 15년간을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험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의 유형이 어떻게 이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임용 시험을 한 4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시작을 해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이제 97년까지는 사지선다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부터 2008년까지는 주관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주관식은 우리말로 쓰든 영어로 쓰든 이제 디렉션에 따라서 이제 쓰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험난한 그 시기였는데, 그때는 오지선다로 1차를 시험을 봤었고, 이제 2차에서는 논술형을 봤었죠. 상당히 길게 쓰는 그런 논술형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지금 이제 16년까지 3년 동안은 이제 서답형으로 바뀌었죠. 서답형의 이제 기입형과 그 다음에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대충 이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한번 풀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출 분석을 통해서 또 얻어야 되는 거, 반드시 이제 그 학습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죠. 범위. 그러니까 시험의 범위가 어디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3과까지인데 4과, 5과, 6과를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의 범위와 그 다음에 범위 중에서도 반드시 임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 교재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시각화시키고 체계화시켰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 자, 세 번째.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이제 9, 10월, 11월 가게 되면은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past잖아요, 그죠? past exam인데,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우리가 또 살아가지만 어디를 봐야 되죠? 예측을 해야 되죠? 미래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예측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까지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7, 8월, 9, 10월, 11월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마음에 들게끔 열심히 이제 만들어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별로는 그 색지를 넣어서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아무튼 이제 간지를 넣어서 좀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색지를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 객관이라고 되어 있죠? 네. 컨텐츠 바로 다음에 보면 기출문제 분석 객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첫 번째 7쪽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굳이 이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제 평가원에는 이제 기출문제가 탑재가 되어 있죠. 2002년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여기는 이제 각 그 영어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어떤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어떤 빈도를 가지고 출제되었는지를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2002년부터 그 2013년까지 논술령 포함해서 음성 의문론 부분과 통사론과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영법 학경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최근 연도 서답형으로 바뀐 2014년부터 2016년을 보더라도 음성 의문론 부분과 통사론 용법 부분이 뭐 확연하게 딱 드러나진 않지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음성 의문론이 총 그 17점이 되고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통사론이 14점, 영문법이 11점입니다. 이렇게 영역별로 봤을 때는 음성 의문론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고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 의문론 부분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역별 간의 그런 어떤 그 중요도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중요 빈도에 따라서 1, 2월, 3, 4월 과정들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죠. 만약에 광야를 홀로 여러분이 그 광야 생활을 한다면 다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 분석과 관련해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중요한 것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3번에 동그라미에서 2.1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비중이 높은 영역을 공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문법이 아까 몇 점이라고 그랬죠? 기억력 테스트 11점. 자, 통사론 14점. 그죠? 그 다음에 음성문론 17점. 그 외 나머지는 몇 점일까요? 계산 안 해봐서 모르죠. 네, 7점. 그래서 형태, 의미, 활용론이 7점으로 이렇게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에 대한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측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7, 8월 이후로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언급이 되겠지만 기입형은 정확한 용어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교가 이제 그 approximate에 대한 오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던데 approximate, approximation 뭐 등등등 단수로 쓰는 분들도 많고 오답률 상당히 이제 그 approximate라고 한 그 용어 자체가 좀 낯설죠. 그쵸?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애프리커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커티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도 여러분이 자주 써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3에 영역별 고득점 학습 전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번의 음성문론과 관련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원서를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되냐 어제도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1, 2월에 원서 지문 읽기 그 새벽 강의를 했었고 3, 4월에 이제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적어도 그 두 권 정도면 저는 뭐 그 초수생들에게는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어학에서는 물론 이제 그 영어학의 음성문론에서는 그 외에 뭐 시멘틱스라든가 머플로지라든가 뭐 프라그마티스트 같은 경우는 굳이 원서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Linguistics for Linguists 책까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앤드류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그 신텍스 두 권 정도 이렇게 좀 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교수법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다른 과목들도 있을 텐데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교재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원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충자료라는 게 좀 나가죠. 그죠? 앤드류 선생님도 이제 4월까지 해서 보충자료 많이 주셨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네. 뭐 재수, 삼수 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더 읽는 것은 뭐 그 괜찮습니다. 자,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근데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라.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서답형 유형으로 그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제가 토픽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읽어보면서 토픽에 대한 이해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시하시냐면 이건 내가 충분하다. 이것만 딱 봤어도 그쵸? 토픽을 보는 순간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정도면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뭐
이렇게 4단계로 표시하면 이 정도로 한번 여러분이 그 심플하게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자, 오늘은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축에다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 이건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챕터 1에 Phonetics and Phonology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3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이제 그 기출 분석을 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기출문제 지문 내용. 자, 밑줄 그어보세요. 지문의 내용. 그 다음에 교재의 내용을 뭐 했다? 연계했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문제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상관관계가 없는 엉뚱한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 연결을 시켰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1, 2월, 3, 4월 교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출 분석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교재 내용과의 연계성을 찾아내야죠. 여러분이 그걸 찾는다면 광야 생활을 한 100년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40년으로 이렇게 이제 줄인 건데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의 학습 범위와 학습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 범위하고 학습 내용을 여러분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범위, 다른 과목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과연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인가를 항상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교재가 다른 과목의 어떤 기출 분석을 하는데도 좀 모델이 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화살표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시각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끝나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구나라고 느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네, 머릿속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아웃풋을 해야 돼요? 머리로 아웃풋이 아니라 손으로 아웃풋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손으로 반드시 많이 써봐야 됩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제가 오래간만에 앤드루스님하고 한 90분 동안 어제 막 그 타이핑을 하는데 일부러 연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이핑 연습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 앤드루스님도 잘 못 치세요. 저보다 좀 느린 것 같은데 하여튼 보니까 그 90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 집중력이라는 건 말도 못하더라. 상호작용하니까. 공부도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분들도 멀리 있지만 제가 가끔씩 이렇게 눈을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 번째 줄. 예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미래를 우리가 점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그냥 푸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자, 넘겨보시면 14쪽에, 자, 그래서 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문항별. 상당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뭔가 체계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문항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이죠. 과연 어떤 내용으로 여기서는 출제가 되었는지를 지금 프레이즈로 타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복적인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과연 어떻게 이제 교재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측에 문항별 그 지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 이것이 과연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 연도 서답형 유형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계성이 지금 이제 그 3개년도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그 좀 등등성해 보이지만 어느 부분에서 출제되는지를 한번 알 수가 있죠, 그죠? 지금 출제형이 되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5번에 phonological process. 여기는 사실 이제 개념이에요.
assimilation, dissimilation, insertion, deletion, 그 다음에 neutralization, 뭐 speech error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그 프로세스라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이거는 폴로지컬 룰로 출제를 하고 있죠. 이번에 플래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폴로지컬 룰을 우리가 이제 그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1, 2월 과정에서 다뤘었죠. 이건 바로 기본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6번, 7번은 5번은 이제 브릿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폴로지컬 룰이죠.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그 룰로 우리가 기술하는 그런 측면 15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 마지막이 뭐죠? 유아드레팡이고 처음이 뭐죠? 에스포레이션이고 중간이 뭐죠? 뭐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튼 그걸 이제 여기 있네요. 6.8 펠라타. 요 순서를 뭐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15개에 대한 폴로로지컬 룰이 존재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교재에 내용 컨텐츠가 수십 번 반복이 됩니다. 적어도 음성문론에서만 34번, 35번 정도 반복이 돼요. 이 반복하는 동안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완전히 그 습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반복적으로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그 주관식 그 세대가 되겠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맨 밑에 가면 수프라 세그멘트는 최근에 와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때는 어때요? 상당히 많이 거의 2년에 한 번 매년 거의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흐름도 우리가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폴로지컬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출제가 종종 됐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이제 객관식 40문항씩 나올 때였기 때문에 영어학 같은 경우도 뭐 6, 7, 8문제씩 이렇게 이제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저기 그 세그멘트하고 컨소넌트, 그 세그멘트의 컨소넌트 바울스 부분은 이제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좀 점이 들어가 있는 건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것이고,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수프라 세그멘트 스트레스 인토네이션이 좀 적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눈에 보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따로따로 봤는데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눈에 모아봤어요. 자, 이런 그 분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묘미라고 할까?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석만 하고 산만하게 다 분석을 해놓고는 종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종합한 것을 다시 칸막이로 여러분이 기억에 넣고 시험장에서 그 칸막이에 이 칸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위 그 뇌에 각각의 이제 방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갔다가 장기 기억으로 가고 장기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못 끌어내는데 자꾸 그걸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아무렇게나 막 저장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머릿속에 딱딱딱 정리가 된다는 거죠. 파일 정리도 수백 개, 저도 이제 수백 개, 수천 개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디렉토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주 쓰는 것은 어때요? 눈에 자주 보이게 맨 앞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처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자꾸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 확연하게 드러나죠. 거기에 세그멘트 한번 보세요. 컨소넌트 바울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2년, 2009년 주관식 세대에서는 이거 직접적으로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기를 출제를 했지만 이제는 간접적으로 많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개념이 계속, 이 용어들이 계속 지문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대부분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빌라 사운드 하면 뭐죠? 그 중에서도 부이슬리스 빌라는 뭐죠? 크죠? 그 다음에 네이저 빌라는 뭐죠? 응이죠. 이렇게 이제 잘 하시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님스 앤 엘로폰스는 역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틴트 피처는 예전에는 이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 자체로. 그런데 디스틴트 피처가 약간 난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팅트 피처도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라물스는요, 이거는 뭐 그 객관식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모르면 포노로지컬 룰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노로지컬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이제 그 직접적으로 출제되고 있지 않지만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해둬야 되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포노로지컬 룰은 계속해서 빈칸을 채워가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아주 그 룰을 데이터 분석하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3, 4월 교재에도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 앤드류 선생님이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기출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세요. 스트레스하고 인토네이션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출제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마 교수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교육과정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2002년, 2009년 적어도 2010년까지는 플루언시, 다시 말해서 플루언스라는 슈퍼 세그먼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텔리저빌리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스트레스 인토네이션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플루언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에큐러시를 돌아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출제 빈도가 좀 적어진 것도 있고,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지만 이게 서답형 유형으로 출제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들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나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베리에이션 굉장히 강하거든요. 달렉트에 따라서도 그렇고, 화자에 따라서도 그렇고, 문맥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제한시켜서 말 그대로 점수를 공정하게 주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출제가 좀 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또 출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할 겁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실전 문제를 분석하고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될 텐데, 자, 거기에 그 두 번째 보면은 제가 이제 그 3스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밑에 화살표 밑에 된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용을. 자, 최종 목표는 뭐예요? 정확한 답안 작성을 이제 해서 합격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문 내용을 분석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정답을 작성한다. 오케이? 자,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임용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실력이죠. 그래서 우리도 임용은 실력이다,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다 그랬죠? 그 시험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험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죠? 사랑의 기술, 뭐 등등 많은 기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실력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필요한 그런 자기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도 따른다고 하죠. 근데 운은 실력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운이 따라올 리는 없습니다. 설사 운이 온다 하더라도 커트라인을 넘을 만큼의 운이 주어질까요? 네,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따라오는 것이 이제 운인 것 같아요. 불운도 많죠. 덕분에 불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운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생각하신 분들은 앞으로 운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